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자부심이었던 핵잠수함 쿠르스크. 그 자부심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진행된 대규모 해상훈련. 그 위용을 증명하기 위해 어뢰실의 승무원들은 신형 어뢰의 발사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발사관의 해치가 닫혔다. 잠시 후 섬뜩한 섬광과 함께 어뢰실 내부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000년 8월 10일 러시아 해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소련 붕괴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계획된 대규모 해상훈련 서머 X가 시작된 것이다. 지원함을 포함해 70척이 넘는 함선과 약 80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이 거대한 훈련의 주인공은 단연 압도적이었다. 118명의 승무원을 태운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K141 쿠르스크, 프로젝트 949A 안테이급, 나토가 오스카 2급이라 부르는 이 잠수함의 존재 이유는 바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격파하는 것이었다. 그 임무를 위해 사거리 550km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 P700 크라니트 24발을 탑재했다. 길이 155m, 전부제트기 2대를 합친 것과 맞먹는 거대한 선체. 외부 선체는 최대 80mm 두께의 고무로 덮인 8mm 강철판으로, 내부 압력 선체는 50mm 두께의 고품질 강철판으로 제작된 이중 선체 구조였다. 이론상 어뢰의 직격탄을 견딜 수 있으며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로 알려졌다. 그 이름은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쿠르스크 전투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해군 최정예 함대의 자부심이었던 이 잠수함이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 잔혹했다. 1990년대 내내 이어진 예산 삭감으로 많은 잠수함들은 항구에 정박된 채 녹슬어갔고 선원들은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쿠르스크 역시 5년의 복무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의미 있는 장기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었다. 1999년 코소보 위기 당시 지중해에 6개월간 파견되어 미 6함대를 감시하는 임무였다. 결과적으로 승무원 대다수는 실전 해상 경험이 부족했다. 훈련 첫째 날, 쿠르스크는 더미 탄두를 장착한 그라니트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여전한 위용을 과시했다. 그리고 이틀 뒤 8월 12일 아침, 쿠르스크함 가장 앞부분인 1번 격실 어뢰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승무원들은 다음 훈련인 연습용 어뢰 발사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번 훈련에 사용될 어뢰는 톨스 투슈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6576 키트형 연습용 어뢰. 동력원으로 고성능 과산화수소가 주입된 어뢰는 4번 발사관에 장착되어 발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8시 51분, 쿠르스크함은 어뢰 발사 허가를 요청했고 공식적인 발사 승인이 떨어졌다. 어뢰실에 있던 7명의 승무원들은 길이 10.7m, 무게 5톤의 육중한 연습용 어뢰를 4번 발사관 안으로 완전히 밀어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오전 11시 28분경 TNT 100에서 250kg 위력에 해당하는 연습용 어뢰가 폭발한 것이었다. 어뢰실에 있던 7명의 승무원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폭발로 인한 충격파는 열려있던 환기구를 통해 2번 격실인 지휘통제실을 덮쳤고 지휘통제실에 있던 36명의 장교와 승무원들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확히 2분 15초 뒤 첫 폭발의 250배에 달하는 두 번째 대폭발이 잠수함 전면을 강타했다. 그 충격은 인근 노르웨이 지진 관측소에서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으로 기록될 정도였다. 어뢰실 안에 있던 어뢰 탄두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선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초당 9만 리터의 차가운 바닷물이 잠수함 4개의 격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쿠르스크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침몰되어 선수가 해저에 22m나 파묻힌 채 수심 108m의 해저에 가라앉았다. 이 폭발로 인해 총 118명의 승무원 중 95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다. 잠수함의 가장 뒷부분, 폭발을 견뎌낸 5번 원자로 격실 너머에는 생존자들이 있었다. 살아남은 23명의 승무원들은
비상 절차에 따라 9번 격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폭발 후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15분 생존자들이 내뱉는 숨으로 인해 격실은 이산화탄소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방 구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였기에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콜레스니코프 대위는 희미한 비상 등의 의지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점점 희박해지는 산소와 극심한 추위 속에서 한 명의 선원이 최후의 희망을 잡으려 했다. 그것은 격실 내부에 있는 산소 공급 장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이산화탄소 제거 카트리지. 하지만 이 카트리지는 바닷물이나 기름에 닿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위험한 물질이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던 선원은 그만 카트리지를 차가운 바닷물이 흥건한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작은 불꽃이 튀었고 곧 거대한 화염이 격실을 뒤덮었다. 구조를 기다리던 그들의 희망은 끝내 절망적인 화염 속에서 꺼져버렸다. 쿠르스크함 내부에서 첫 폭발이 일어난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잠수함 카렐리아의 승무원들은 분명한 충격을 감지했다. 하지만 함장은 그것이 훈련의 일부일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다. 가상 목표물이었던 순양함 퓨르트 벨리키 역시 수중 음향 신호를 감지하고 함대 본부에 보고했지만 그들의 보고는 묵살되었다. 잦은 통신 고장에 익숙했던 함대 사령관 포포프 제독은 초기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초기 폭발이 발생한 지 6시간이 훌쩍 넘은 오후 6시 30분이 돼서야 러시아 해군은 공식적인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밤 10시 30분 비로소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설상가상으로 쿠르스크의 비상구조부표는 이전에 있었던 임무 중 미군에게 위치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비활성화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해군은 망망대해 속에서 16시간 이상을 헤맨 뒤에야 가라앉은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다음 날인 8월 13일 오전 구조선 미하일 루드니츠키가 현장에 도착했고 심해 구조정 AS-34가 쿠르스크를 향해 내려갔다. 이후 4일 동안 러시아 구조팀의 시도는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모스크바 해군본부는 선체 내부에서 SOS를 의미하는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조작된 정보로 밝혀졌다.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는 동안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사고 발생 이틀 후인 8월 14일 정부는 첫 공식 발표에서 사소한 기술적 문제가 있었으며 승무원 전원이 생존해 있고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 총사령관 블라디미르 쿠로예도프는 나토 잠수함과의 충돌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고 일리아 클레바노프 부총리는 잠수함이 수십 년간 바다를 떠다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수중 지뢰와 충돌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북방함대 사령관 포포프 제독은 쿠르스크의 침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시점에도 기자들 앞에서 해군 훈련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브리핑했다. 영국, 노르웨이,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즉시 구조 지원을 제안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모든 지원을 거부했다. 이고르 세르게예프 국방장관은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해군은 언론에 구조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8월 17일 대통령이 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푸틴은 흑해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마침내 영국과 노르웨이 정부의 구조 지원 제안만을 수락했다. 8월 19일 노르웨이 구조선 노르망 파이오니어가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러시아 해군 측은 노르웨이 잠수부들의 작업 구역을 잠수함 선미로 한정하고 해치 주변의 특정 장비 조작까지 통제하는 등 여러 제약을 걸었다. 원격 조종 잠수정이 촬영한 영상에는 선체 앞부분이 뒤틀린 금속과 파편 덩어리로 변해버린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8월 21일 월요일 아침 마침내 노르웨이 잠수부들이 9번 격실의 외부 해치를 열었다. 이어서 내부 해치를 열자 9번 격실에 갇혀있던 마지막 공기가 빠져나왔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들과 절망적인 기록이었다.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 대위가 남긴 기록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23명의 생존자들과 그들을 외면했던 국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같은 날 북방함대 참모총장 미하일 모차크는 쿠르스크 118명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늑장 대처와 허위 발표, 그리고 외국의 구조 지원을 거부했던 무능력함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사고 발생 초기 휴가를 중단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는 사고 5일 후에야 지원을 수락했고 9일이 지나서야 잠수함 기지를 찾아갔다. 그의 등장은 분노에 가득 찬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구번격실에 생존자가 없었다는 해군 총사령관의 거짓 보고에 격노하며 책임자들을 질책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한참 전에 지나갔고 118명의 희생은 막을 수 없는 비극이 되어버렸다. 쿠르스코 침몰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약해진 러시아의 군사적 자부심과 국민의 생명보다 체면을 중시했던 정부의 무능력함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 비극은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해군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은 군비 감축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핵잠수함의 안전 규정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뢰였다. 영국 해군조차 위험성 때문에 폐기했던 6576 키트형 어뢰는 고성능 과산화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어뢰였다. 이 어뢰는 작은 충격에도 폭발할 위험이 매우 높았지만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는 이 위험천만한 어뢰를 계속 사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험은 현실이 되었다. 사고 당시 쿠르스크함에 실렸던 연습용 어뢰는 제작 과정에서의 부실한 용접으로 인해 어뢰의 겉을 감싸고 있는 금속 외피, 즉 케이싱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바로 이 틈이 생긴 용접 부위를 통해 과산화수소 연료가 노출되었고 그것이 어뢰 내부의 다른 금속 물질과 반응하면서 첫 번째 폭발을 일으킨 것이었다. 쿠르스코 참사는 훈련의 성공을 과시하려다 안전 불감증과 관리 소홀로 인한 비극을 초래했다. 어뢰의 폭발은 그저 사고의 시작이었을 뿐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은 소련 붕괴 후 무너져 내린 러시아의 시스템과 그로 인해 축적된 문제들이었다. 차가운 바다 밑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118명의 승무원들, 그들을 향한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은 거세게 들끓었다. 국제사회의 도움마저 거부하고 진실을 숨기려 했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무력했던 해군 수뇌부를 대거 교체한다. 2001년 10월 네덜란드 인양 전문회사 마무트와 스미트가 투입되었다. 첨단 기술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이들은 단단히 굳은 해저 진흙과 선체에 감긴 밧줄을 걷어내는 힘겨운 작업을 10개월간 이어간 끝에 쿠르스크함을 해저 108m에서 끌어올렸고 마침내 거대 잠수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된 쿠르스코의 선체는 그들이 겪었을 지옥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러시아는 이 사고를 계기로 군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고 2005년에는 유족들과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원이 세워졌다. 쿠르스코 참사 이후 그들의 희생을 통해 러시아는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만 했다.